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최종 2열판 승부패 47회차 2부 방송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2부 시간의 첫 번째 영상은 8번 대상 경기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모로코가 절묘한 타임에 외나무 다리 끝에서 한 판을 뜨게 됩니다. 자, 솔직히 우크라이나가 이라크에게 덜미를 잡힐 줄은 몰랐습니다. 자, 반성합니다. 자, 이라크 선수들의 경기력 외적인 지능적인 플레이를 처음 겪어본 우크라이나 선수들의 답답한 마음도 이해해줘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자, 이번 상대는 아르헨티나를 잡아낸 모로코입니다. 자, 아르헨티나가 이라크를 잡는다는 가정이면 우크라이나는 모로코전이 8강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의 마지막 경기라고 봐야겠죠. 자, 반드시 모로코를 잡고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하든지 말든지 해야 합니다. 자, B조는 네 팀 모두 1승 1패로 조별예선 마지막 테이블 앞에 서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그런 흥미진진한 테이블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매치업이 이 경기, 8번 경기이기도 합니다. 자, 모로코는 아르헨티나와의 1차전에서처럼 총력전으로 가다가 행여나 패배를 하게 되면 아르헨티나전에서 최소의 체력으로 무승부를 노릴 것으로 보이는 이라크와의 마지막 테이블이 남아있기 때문에 피지컬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고 8강에서 개최국 프랑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위 자리가 필요한 모로코가 이 경기를 대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체력적인 손실을 방어하면서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전 전반에 가져갔던 그 하이프레싱의 A 전술은 꺼내들기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로코는 아르헨티나와의 경기 후반 티아고 알마다가 자신들의 장점인 왼쪽 라인을 완전히 헤집어 놓은 통에 반항을 엄청 많이 했죠. 그 반항의 흔적으로 노란 카드 6장을 이미 수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프레싱 카드로 우크라이나를 상대하는 건 정말 위험천만한 선택일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우크라이나의 사생결단 라인업과 거친 전술과의 충돌 속에서 하키미에서 라이미까지 다이렉트로 쳐주는 롱패스, 아니면 영리한 축구를 하는 에잘저울리를 전반부터 투입해서 부진에 빠져있는 좌측 통로를 역습의 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모로코 벤치가 꺼내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으로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간 창출을 할 수만 있다면 모로코가 2차전에서 8강을 확정 지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먹히면 대박, 그리고 먹히면 대박이지만 읽히면 바로 포메이션 체인지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모로코의 어린 선수들이 이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해 나가는 속에서 분명히 미스플레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로코가 사실 어떻게 전술을 들고 나올지가 가장 궁금한 매치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공간 창출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에서 에잘저울리 카드를 꺼내들고 삼선의 하키미, 그리고 조금 물러선, 그러니까 에잘저울리가 최전방 카드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레알 베티스에서 공격형 미들로도 꽤 많이 출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괜히 어색한 자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키미의 삼선, 그리고 미들라인의 에잘저울리, 그리고 최전방의 라이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공간 활용을 해서 체력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가는 그런 전술밖에는 모로코가 달리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전술이 만약에 먹히면은 대박이지만은 만약에 상대팀에게 읽히면 곧바로 포메이션 체인지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포메이션 체인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하필이면 또 어린 선수들이 지금 주축인 올림픽 경기라서 이 체인지 포메이션을 가져갈 때 이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해 나가는 속에서 분명히 미스플레이에 현격하게 노출된다는 점은 우크라이나에게는 곧 기회의 순간들이 포착되는 거랑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저렇게 봐도 그렇고 정말 양 팀의 라인업 속에서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서로가 가득히 산재해 있기 때문에
8번 경기는 그냥 속 편히 모든 구간을 지워버리는 유일한 스리마킹 경기로 이 경기를 담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경기 9번 대상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파라과이. 자, 이 두 팀은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서로를 잡아야만이 상위 스테이지 진출이 가능한 일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라과이는 이 경기에서 패하는 순간 하우스행 확정입니다. 자, 일본과의 1차전에서 전반 25분에 오른쪽 중원의 비에라 선수가 퇴장을 당했죠. 파라과이 17세 이하 국대부터 엘리트 코스에 탑승할 만큼 기량을 엄청 보여준 비에라였기 때문에 비에라의 퇴장은 사람으로 치면 오른쪽 허리가 부러진 거죠. 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퇴장 전과 퇴장 후의 파라과이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건지 참 신기했습니다. 정말 그 일본의 미토의 두 번째 골이 터진 순간부터는 경기를 아예 던져버린 파라과이 벤치의 매너 없는 그 경기 운영은 참 거시기 하지만 2, 3차전을 생각하면 이해 못할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공수 연결골이 하나가 빠진 상태로 25분부터 65분까지 40분을 실점 없이 버틴, 자, 일본을 상대로 25분부터 65분까지 40분을 실점 없이 버틴 파라과이라는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일본의 4-2-3-1과 이스라엘의 4-4-2는 전술의 무게중심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파라과이 3백 3투업은 라인 간의 간격을 좁힌 일본보다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공격적인 행보를 발휘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말리의 디알로의 자살골 덕분에 무승부를 챙긴 1차전이었고, 특히 전반은 말리의 파상 공세를 막아낸 니르온 키퍼의 인생 경기였죠. 자, 무엇보다 전반전의 유효 슈팅 수는 이스라엘이 제로였다는 부분도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경기를 통으로 버릴 수도 있는 파라과이의 통 큰 벤치가 이런 부분을 그냥 패스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파라과이 벤치에서는 참 다이나믹한 여러 가지 전술을 가져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버티느냐에 어떤 무게중심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만 마카비 하이파의 주전이죠. 페인골드 선수, 그리고 시아트라 도네츠크의 렘키니지키는 12라인, 이스라엘의 중앙백 라인은 마카비 하이파의 페인골드, 그리고 시아트라 도네츠크의 렘킨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선수하고 또 이스라엘 성인 국대이자 노련한 선수죠. 골드버그가 수성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왼쪽 백라인. 자, 이런 부분을 상대로 파라과이가 빠른 선제골을 잡지 못하면 정말 루즈한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체크하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배팅하는 입장에서 무승부 구간이 상당히 두려운 매치업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도 좀 더 공격적인 마킹으로 긴장감을 즐겨보겠습니다. 파라과이의 단통 승리 구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대상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말리. 자, 우리에게는 좀 친숙한 팀들이죠. 자, 일본과 말리가 정말 피 터지게 한판 제대로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번 경기는 일본이 말리의 완급조들에 말리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파라과이의 퇴장이 불러온 1차전의 손쉬운 승리 때문에 일본 벤치와 어린 선수들이 행여 기고만장하지 않을까 살짝 우려가 되는 매치업이기도 하고요. 말리 라인업들 가운데 5명은 리그왕이나 프랑스 하브리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 프랑스 보르도에서 치러지는 경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라운드에 낯설지 않음은 말리의 애드밴티지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전에서 천금 같은 동점골을 터뜨렸던 아라알리 두바이 FC의 둠비아 선수에서 보듯이 파이널스드라는 하이텐션 지역에서도 1대1 상황에서의 테크닉은 일본의 삼선들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자, 중원에서는 울버햄튼의 트라우레 선수가 있죠. 그리고 삼선에서는 프랑스 2부 리그 레드스타의 주전 엘비 포데투쿠레 선수까지 있습니다. 자, 말리 라인업의 면면들을 보면 일본 선수들이 슬로우 템포로 쉬어갈 만한 곳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요. 다일로의 자책골에도 동료를 위로하면서 7분 만에 동점골을 합작해낸 말리의 원팀 멘탈리티. 자, 이 부분, 그리고 후반에 일어난 선제 실점에도 포기하지 않은 말리 선수들의 근성은 일본이 1차전에서 경험한 파라과이와는 분명히 체감할 수 있는 온도가 다릅니다. 자, 물론 일본이 유리한 형국임은 부인할 수가 없지만 이런 구간을 잡아내는 맛으로 승무패 게임을 하는 거죠.
자, 일본이 유리한데 배당 좋으면 프로토 가면 되지 굳이 현지 배당이 뭐 2점대가 넘는 구간에 85%의 기형적인 짝대기를 덥석 물고 싶지는 않습니다. 10번 경기는 겨울 인생의 물귀신 구간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함께 죽자 구간이니까 또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경기만큼은 겨울 인생의 반대로 가시는 걸 간곡하게 추천드립니다. 다만 저의 막힌 구간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니까 그냥 웃으면서 너그러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털려도 후회 없는 경기 10번 경기의 선택은 일본의 무패 구간으로 바꿔 레이스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올림픽 축구의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입니다. 11번 대상 경기 프랑스와 기니의 매치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진짜 홈팀 프랑스의 승리 구간을 그래도 조심스럽게 담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에서 편성해드린 승무패 47회차 2부 시간이었습니다. 자, 3부 방송은 널 해오던 대로 새벽 시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따끈따끈한 K리그 6경기의 분석 영상을 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멤버십 가족님들은 알림 설정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저는 3부 방송과 최종 확정 구간 방송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인생이었습니다.